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우각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사실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틈틈이 남기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이 아니죠. 벌써 어제네요. 어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치렀었죠.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오늘은 9월 모의평가 지구학2 문항을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페이지별로 특징적인 문항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9월 모의평가 전반적인 분위기 얘기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2번까지 해설을 하면서 같이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9월 모의평가는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난도 있는 문항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신유형의 선지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좀 당황했을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수 있는 선지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뺏겼을 수도 있겠다. 고민하는 시간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계산 문제도 좀 다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에서 시간을 좀 많이 빼앗긴 수험생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각 페이지별로 특징적인 문항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5번 문제에서 수험생분들이 좀 고전하셨을 것 같아요. 자, 5번의 이 니은 선지와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지와 육계의 특징을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명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 같은 경우에는 분지에는 주로 태성함이 분포하고 육계에는 변성함이 분포한다 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일단은 육계는 주로 성칸불야 시대, 그리고 분지는 고생대 이후에 주로 생성되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도 되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태백산 분지잖아요. 그래서 태백산 분지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그쵸? 태백산 분지는 비변성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성 영역에 포함돼요. 변성이 좀 덜 됐지만 어쨌든 변성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변성이 일어난 이유를 좀 알면 되겠죠. A에서 변성이 일어난 이유는 위에가 지금 한중지기고 아래가 남중지기인데, 한중지기와 남중지기가 서로 이렇게 충돌해서 봉합되는 과정에서 A에 있는 암석들이 변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지기가 남중지기가 충돌한 시기, 그러니까 한반도의 생성 과정 중에서 어느 시기에 이 한중지기와 남중지기가 충돌했는지를 파악하면 A가 형성된 시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가 먼저 생성되었는지 B가 먼저 생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접근해서 선지를 해결하면 좋은 선지였고요. 자,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7번이 좀 특이한 문항이었죠. 이 7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에어리설 같은 경우에 에어리의 지각 평형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와 B를 이런 식으로 손으로 누르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나무 토막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A와 B를 눌러서 이제 손을 치웠을 때 A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하강하는지 그대로 있는지를 묻는 선지가 출제되어서 조금 당황했을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억 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자료도 그렇고 이 선지도 그렇고 흔히 제시되는 성격은 아니죠. 그래서 7번의 기억 선지는 약간의 신유형이 가미된 선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14번이 조금 계산량이 많죠. 그래서 14번에서 이 윗발문에 제시된 색초가 성감 소강에 의한 등급 변화가 색초가의 3배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디귿 선지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좀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항이 되었겠고요. 자, 그리고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16번도 계산이 좀 있는 문항이죠. 그래서 16번에서는 실매파의 특징, 예를 들면 파장과 수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그래프 해석에도 파장과 수신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해파의 주기를 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 해파의 속도,
구하는 방법, 식력파의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 문항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과 이 개념, 양이 좀 많기 때문에 16번에서 좀 고전한 수험생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 디귿선지가 뜻하는 바를 잘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었는데 높이에 따른 공기덩어리의 온도 변화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이 디귿선지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건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인 9월 모의평가의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문항들 한번 살펴봤고, 이제는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 그림은 여러 광물 자원을 A와 B로 분류한 것이다. A와 B는 금속 광물 자원과 비금속 광물 자원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구리와 히토류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구리, 광택도 있죠. 히토류도 광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택이 있는 광물 자원 뭐예요? 그렇죠. 금속 광물 자원이죠. A는 금속 광물 자원에 해당됩니다. B 같은 경우 흑연과 활석인데요. 자, 흑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을 띠지만 비금속 광물에 해당되죠. 활석도 마찬가지고 활석도 비금속 광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B는요 비금속 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제 한번 볼게요. 기억, A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 아니죠. A는 금속 광물 자원이죠. 자, 니은 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 자, 비금속 광물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련 과정이 필요하나요? 자, 재련 과정이 필요한 자원은 뭐예요? 그렇죠. 금속 광물 자원이죠. 금속 광물은 대체로 산소가 붙거나 하는 그런 이온 결합 물질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불순물을 좀 제거하는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비금속 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 광물을 좀 분쇄해서 사용하는 분쇄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련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금속 광물이.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 자, 디귿. 히토류는 첨단 전자 산업에 이용된다. 그렇죠. 히토류는 이제 첨단 전자 산업에 이용되기 때문에 되게 희소한 광물이지만 꼭 우리 생활에 필요한 광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으로 가봅시다. 그림은 바람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이다. A, B, C는 경도풍, 지균풍, 지상풍을 순서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표 마찰이 있는 곳에서 부는 바람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마찰이 있는 곳, 이거 뭐예요? 마찰층이란 거죠. 대기는 마찰층 혹은 대기 경계층이라고도 하죠. 자, 대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 경계층과 그 위에 자유대기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기경계층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상풍이 주로 붑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는 곳에서 부는 바람인가는 대기경계층에서 부는 바람인가와 같은 얘기고 A는 그렇죠. 지상풍이 되겠죠. 자, 수평기압 경도력과 전압력이 평형을 이루는가? 라고 했네요. 자, 우선 지금풍 같은 경우에는 등압선이 직선인 곳에서 불죠. 그래서 여기 고기압, 여기 저기압을 하면 북방부 같은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 이렇게 작용하고, 그리고 기압 경도의 직각 오른쪽 방향,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또 전항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수평기압 경도력과 전항력이 서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는가 라는 말은 그렇죠. 지균풍에 해당되는 얘기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는 지균풍. 자, 남은 C는요. 경도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경도풍 같은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이 더 클 때도 있고요. 전항력이 더 클 때도 있죠. 이게 고기압성 경도풍인지 저기압성 경도풍인지 따라서. 그래서 평형을 이루진 않습니다. 왜냐? 구식력이라는 힘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식력과 기압 경도력, 전항력이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과 전항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지는 않겠죠. 경도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 B, C는 각각 지상풍, 지균풍, 경도풍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우주 거대 구조의 일부 영역이 A와 B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은하들이 밀집된 영역, 필라멘트라고도 하겠죠. 필라멘트 구조. 그래서 B는 필라멘트 영역이 되겠고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거대 공동이 되겠죠. 거대 공동. 보이드라고 하는 거대 공동이 되겠습니다. 은하가 거의 없는 곳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선지 볼게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1억 광년보다 가깝다. 자, 이거는 자료 해석입니다. A와 B 사이의 거리, A와 B 사이의 거리. 자, 이만큼이죠? 자, 여러분, 이만큼 1억 광년, 이만큼. 1억 광년보다는 멀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A보다 B의 은하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렇죠. B의 은하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 자, 디귿. 현재 우주 거대 구조의 물질 분포는 우주 초기와 동일한가요? 자, 우주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균일한 분포로 보였습니다. 은하들이 균일한 분포로 이렇게 보였다가 이제 이 우주가 점차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 균일해도 이제 약간의 밀도 차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약간의 밀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밀도가 높은 부분, 조금 밀도가 작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팽창하는 동안 밀도가 작은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은하들이 좀 엉성하게 분포하니까 은하들이 확 멀어지고 엄청 멀리 이렇게 뚜렷하게 멀어지고 밀집된 부분은 서로 이제 멀어지지 않으려고 인력에 작용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할수록 이 엉성한 영역과 좀 이제 밀집된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우주 거대 구조의 물질 분포는 우주 초기에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주 초기는 약간 더 균일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안 지역에서 하루 동안 관측한 해류풍의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해류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를 바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17시에는 서풍이 분다. 자, 17시 볼게요. 이때는요 서풍이 불고 있나요? 그렇죠. 자료 해석이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풍속은 15시가 03시보다 크다. 자, 풍속 같은 경우에는 15시가 이만큼, 03시는 이만큼이죠. 그래서 15시가 03시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시가 지금 여러분 해풍이 불고 있고요. 03시에는 그렇죠. 육풍이 불고 있죠. 해풍이 육풍보다 대체로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육지 있고 바다 있습니다. 육지고 바다 있는데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이죠.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왜냐, 육지가 뜨거워서 공기가 올라가고 바다가 좀 차가워서 공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육풍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바람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왜냐하면 바닷물의 온도가 더 높아서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고요. 육지 온도가 좀 더 낮아서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랬을 때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좀 덜하죠, 육지보다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풍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바다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마찰이 좀 적은 영역, 마찰이 작은 영역을 거쳐서 오죠. 그래서 해풍의 풍속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반면 이제 육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 육지를 통해서 거쳐오기 때문에 마찰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풍속이 대체로 느립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풍속은 해풍이 부는 15시가 육풍이 부는 03시보다 크다라는 거 자료 없이도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디귿선지 볼게요. 해류풍은 지구 규모의 순환이다. 자, 해류풍은 무슨 순환인가? 해류풍. 그렇죠. 중간 규모의 순환이죠. 지구 규모의 순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이 조금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문항부터 읽어보고요. 그림 가는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나는 반성 영역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태백산 분지와 영남 육계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분지와 육계예요. 자, 분지와 육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분지 같은 경우에는요. 자, 분지. 육계부터 할까요? 자, 육계. 자, 육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형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대체로 없고, 그리고
주로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에 생성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암석, 그 특징들 이렇게 숙지해 두시고요. 그리고 분지가 가봅시다. 분지는요, 6개와 6개 사이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 영역을 분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퇴적 분지라고 하죠. 그래서 분지에서는요, 주로 일단은 암석들이 고생대 이후에 형성된 암석이 많고요. 그리고 퇴적암이 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분지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기에 주로 형성되었는지, 어느 암석이 있는지, 특징이 어떤지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에는 고생대에 생성된 암석이 분포한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 분지죠, 분지. A는 분지입니다. 분지는 고생대 이후에 형성된 암석이 분포하는데요. 특히 A는 지금 태백산 분지예요. 태백산 분지에는 어떤 누층군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조선 누층군 그리고 평안 누층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누층군과 평안 누층군은 고생대에 생성된 누층군이기 때문에 A에는 고생대에 생성된 암석이 분포한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B의 변성암은 주로 기역에서 생성되었다. 자, B의 변성암 같은 경우 B는 지금 6개입니다. 6개. 6개는 주로 이제 변성암이 분포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변성암 중에서 광역 변성 작용을 받은 암석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 변성 작용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온도가 조금 이제 온도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압력도 크죠. 기역 같은 경우에는 압력은 작은데 온도가 높죠. 그래서 접촉 변성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광역 변성암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B의 변성암은 주로 기역이 아니라 니은에서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죠.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A가 B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자, 보통은 이제 6개는 성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분지는 고생대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A가 B보다 좀 늦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죠. 6개가 먼저 만들어졌죠.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B는 6개니까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인지하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백산 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옥천 분지죠. 그래서 A와 이 옥천 분지는 어디에 포함되냐? 옥천대라고 하는 변성대에 포함돼요. 옥천대. 자, 옥천대라고 하는 변성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변성작용을 받는 영역이에요. 변성작용. 이렇게 변성작용을 받는 영역인데 이거 왜 생겼을까요? 이 변성작용. 이 변성작용은 여기 이 남중육계가 있죠. 남중지기가 있죠. 여기 이 한중지가 있습니다. 한중지기. 자, 그래서 남중지기와 한중지기가 서로 이렇게 충돌해서 봉합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성이 일어났어요. 변성작용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형성된 게 이 옥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중지기와 남중지기가 봉합되어서 현재와 비슷한 한반도가 형성된 시기가 언제예요? 그렇죠. 쥐락이죠. 쥐락이 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쥐락이 중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캄브리아 시대보다는 쥐락의 중기가 그 이후의 시기가 되니까 A가 B보다 나중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디귿은 어쨌든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1페이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2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그림은 조위 관측소 가와나에서 어느 해 이틀 동안 관측한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조위라고 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위는 단순하게 조차를 분석하는 관측소예요. 자, 그래서 보면 가와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네요. 이건 바로 선지로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다. 자, 기억 선지 볼게요. 가에서는 이 기간 동안 만조가 3회 나타난다. 자, 가에서는 만조 봅시다. 만조가 3회만 나타나나요? 아니죠. 4회나 나타나죠. 그래서 니은은 자,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조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조차 같은 경우에는 만조와 간조 사이의 높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높이 차이를 보면은 아무리 최대라고 해도 어때요? 가가 훨씬 크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디귿. A 시기에는 가와 나에서 모두 밀물이 나타난다. 자, 밀물은 뭐예요? 밀물? 밀려 들어오는 거죠. 밀려 들어오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와 만주 사이에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을 밀물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만주와 간주 사이에서 해수면이 낮아지죠. 낮아지죠. 그러니까 일단 밀물이 아니라 그렇죠. 썰물이 나타나면 알 수 있겠죠. 쓸려 들어오는 거죠. 쓸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가와나에는 모두 밀물이 나타난다.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7번 가봅시다. 7번이 좀 재밌는 선지죠. 기억 선지가. 자, 그림은 지각 평형선을 알아보기 위해 수조에 물을 채운 뒤 나무 토막 A와 B가 수면 아래로 5cm만큼 잠기도록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는 A와 B의 밀도와 전체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물의 밀도는 1g/c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이 나무 토막이 누르는 압력 어떻게 봅니까? 압력은 밀도 로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 압력은요 밀도와 높이에 비례합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거 곱한 게 이 나무 토막 아래 하부에 작용하는 압력에 비례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얼마예요? 압력이 그렇죠. 4짜리 말 수 있죠. 4만큼의 압력이 작용합니다. A에는 4만큼의 압력이 작용해요. 근데 이 물에서는요, 얼만큼의 압력이 작용할까요? 5cm잖아요. 5cm. 근데 밀도가 1이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1을 해야죠. 5 곱하기 1. 5 곱하기 1 하면 얼마예요? 5죠. 5라는 압력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자, 근데 여기서 지각 평형이 되려면 지각 평형이 뭐예요? 이 나무 토막 주변에서 이 물이 누르는 압력과 나무 토막이 누르는 압력이 서로 같아야지 평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평형 상태가 아니죠. 물이 더 크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물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래서 손을 뗀다면 물이 이렇게 이동해서 A를 위로 들려 올립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손을 놓는 순간 A는 상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선지를 풀 때는 이렇게 밀도와 높이를 곱하면 압력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리고 물의 압력, 물 이 하부의 압력 그리고 나무 토막 하부의 압력을 서로 비교해서 기억 선지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평형 상태일 때 그러니까 이만큼 압력과 이만큼 압력이 서로 같은 상태일 때 수면으로부터 잠긴 깊이는 B가 A보다 깊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일단 A에 해당되는 압력 구했어요. B에 해당되는 압력은요, 얼마예요? 0.4에서 15 곱해야죠? 그럼 얼마죠? 6이죠, 6. 6에 해당되는 압력입니다. 그러면, 물은요, 밀도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짜리는, 얼만큼의 물의 압력과 같아요? 그렇죠. 4cm가 누르는, 물이 4cm 깊이로 누르는 압력과 같죠? B 같은 경우에는 물이 6cm가 누르는 압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요, 6cm 깊이까지 들어가요. 자, 그 정리하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B는요, 이렇게 6cm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A는 4cm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물의 압력, 4cm에 해당되는 물의 압력과 이렇게 10cm가 되는 이 나무 토막의 압력이 서로 같다라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15cm가 누르는 나무 토막의 압력과 그리고 이만큼 6cm가 누르는 이 물의 압력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면으로부터 잠긴 깊이 B가 A보다 그렇죠 깊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어리의 지각 평형설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잖아요. 에어리설 같은 경우에는 지각이 높을수록 모면의 깊이가 깊잖아요. 그래서 지각이 높은 게 지금 B에 해당되는 거니까 B가 더 깊은 곳까지 잠겨 있으면 알 수 있죠. 자, D급 볼게요. 에어리의 지각 평형설을 설명된다. 그쵸? 밀도가 지금 같고 높이가 다르니까 에어리의 지각 평형설로 설명되는 거 맞습니다.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8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해 6월 1일과 12월 1일에 금성과 지구의 위치를 공전궤도상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금성에 대한 설명 골라보래요. 자, 금성, 냉성. 냉성 맞죠? 자,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6월 1일에 태양보다 먼저 뜬다. 자, 6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자, 지표면을 그리면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있을 때 태양은 지금 여기 있고 금성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서쪽이고요. 왼쪽이 동쪽입니다. 왜냐? 이쪽이 남쪽이니까요. 이해가죠? 태양 쪽이 남쪽이죠. 자, 그러면 금성이도 동쪽에 있어요. 금성이도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금성이 더 나중에 뜬 거 아니에요? 태양은 이만큼 벌써 떠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성이 더 나중에 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태양보다 먼저 뜬다라는 건 아니죠. 나중에 뜨겠죠. 자, 디귿 6월 1일부터 12월 1일 기간 중 역행하는 날이 있다. 자, 이거는 금성이 지구와 태양, 금성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됩니다. 6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여기 있고요. 지구, 태양 이렇게 그었을 때 금성 여기 있습니다. 금성 여기 있어요. 거의 최대 이각 부근에 위치하죠. 무슨 최대 이각? 이쪽은 지구로부터 봤을 때 동쪽이잖아요. 동방 최대 이각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구를 여기 좀 가운데 부분에 뒀을 때 여기가 지구고 금성이 이렇게 돌고 있고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방 최대 이각에 여기 부근에 금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6월 1일에. 자, 그리고요. 12월 1일 가봅시다.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여기 있죠.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금성이 여기 있습니다. 금성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향에 있어요? 무슨 방향에 있나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 되겠죠? 그렇죠. 서방 최대가 부근에 있죠. 그래서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금성은 언제 역행해요? 여기 내합 부근에서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내합을 지나치기 때문에 6월 1일에서 12월 1일 기간 중 역행하는 날이 있다 라는 건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성의 위치 여기서 알아보기 좀 힘들다면 이런 식으로 지구를 기준으로 금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표현해 봄으로써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금성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질구조 모형을 이용하여 지질도를 작성하는 탐구활동의 일부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랬을 때 가부터 볼게요. 그림 1과 같이 단층이 형성된 지질구조 모형을 만든다. 그림 위와 같이 모형을 수조 안에 넣은 뒤 투명 아크릴판을 수조 위에 올려놓고 연직 방향을 내려다보면서 지층 경계선, 얇은 실선이라 하네요. 자, 지층 경계선은 얇은 실선, 단층선, 굵은 실선이라 합니다. 단층선은. 자, 아크릴판을 그린다. 수조에 물을 채우면서 수면이 모형 높이의 3분의 1과 3분의 2가 될 때 수면과 모형이 만나는 경계를 각각 점선 A와 B로 나의 아크릴판에 그린다 라고 했네요. 자, 물을 채울 때 수면이 모형 높이의 3분의 1과 3분의 2가 될 때라고 하는 말은 자, 수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평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고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등고선, B 등고선을 그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좀 낮은 등고선, B는 좀 높은 등고선이 되겠습니다. 자, 나의 단층선과 B가 만나는 두 교점을 잇는 직선 L, 직선 L을 그린다 라고 했네요. 작성한 지질도와 모형을 비교하여 관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볼게요. 기억, 모형의 단층은 정단층이다. 자, 이거는 이거 보면 되겠죠? 자, 이 모형을 봤을 때 단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하반이고 여기가 상반인데요. 지금 상반은 내려가고 하반은 올라왔죠? 상반이 내려간 단층 뭘까요? 그렇죠. 정단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형의 단층은 정단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선지 볼게요. 다는 등고선을 그리는 과정이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3분의 1과 3분의 2가 될 때 경계를 A와 B로 표시했잖아요. 수면 자체가 일정한 수평 면이기 때문에 등고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등고선을 그리는 과정이 다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해는 맞는 선지. 자, 디귿 볼게요.
L은 단측면의 주향선이다. 자, 지질도에서 주향선은요, 경계선과 등고선이 만나는 두 지점을 연결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바로 L이죠. 그래서 L은 단측면의 주향선이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L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대략적으로, 자, 이런 형태의 지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층 경계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층 경계면이 나타나면 이 지층 경계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교선이 바로 주향선이죠. 이게 바로 주향선이에요. 지층 경계면과 여기 등고면이 이루는 이 교선이 이게 주향선인데요. 여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주향선은요,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이루는 점,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이루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단층선과 등고선이 이루는 점, 단층선과 등고선이 이루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 바로 그렇죠, 주향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좀 이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광물 ABC의 S여포 3연체 결합 구조와 물리적 특성을 ABC는 각섬석, 관람석, 백운모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백운모의 결합 구조를 우리가 학습하지 않았지만 뭔가 운모니까 흑운모와 비슷하게 생겼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각섬석과 관람석, 우리가 아는 광물이 있기 때문에 소구법으로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A 같은 경우에는 독립형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A는 감람석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B는요, 그렇죠, 복사슬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각섬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C는요, 백운모임을 알 수 있고, 백운모도 흑운모처럼 판상 구조를 나타내는구나를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5분의 SI 원자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SI 대 5가 감람석은 1대 4고요. 각섬석은 4대 11입니다. 그래서 5분의 SI가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었고요. 기억은 뭐예요? 11분의 4죠. 11분의 4. 자, 그리고 니은 봅시다. 감람석은요, 감람석은 이 독립 3연체, S합의 독립 3연체가 서로 이온 결합, S합의 독립 3연체가 서로 이 Mg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과 그리고 철 이온. 자, 이 마그네슘 이온과 철 이온 등등이 서로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같은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합력이 서로 비슷하죠. 결합력이 비슷하면 물리적 충격을 가했을 때 약한 결합력이 있는 방향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불규칙적으로 갈라짐을 알 수 있죠. 즉 쪼개짐이 아니라 깨짐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짐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0.4보다 작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11분의 4니까 10분의 4보다는 그렇죠,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은 있습니다. 아니요, 없음이라고요. 니은 틀린 선지. 자, 디귿, ABC는 산화광물이다. 자, 여러분, ABC는 S포 3연체를 기본 구조로 하는 광물이기 때문에 규산형 광물에 해당됩니다. 여기 산소가 있다 해서 모두 산화광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SiO4 3연체가 있으면, 그리고 그 3연체로 이루어진 광물이라면 규산형 광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C는 산화광물이다. 아니요, 규산형 광물이죠. 답은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페이지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하 내부 물질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위도가 동일한 지점 A와 B의 고도는 같고 물질의 밀도는 로우 1보다 로우 2가 더 크다고 하네요. 아, 얘가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가 동일한 지점, 이것도 표시를 해놔야겠죠. 자, 왜냐하면 표준 중력이 위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선지 봅시다. 자, 기억, 표준 중력은 B가 A보다 크다. 표준 중력은 위도에
따라서만 변하게 됩니다. 자, 위도에 따라서만 변하기 때문에 표준 중력은 B가 A보다, 그렇죠, B와 A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위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중력 이상은 B가 A보다 크다. 자, 중력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지하 내부 물질의 밀도가 클수록 큽니다. 그래서 B와 A는 지금 같은 고도에 위치해 있죠. 같은 고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밀도가, 이 지하의 평균 밀도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중력 이상은 B가 A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동일한 단진자를 사용했을 때, 자, 단진자를 사용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실측 중력 재겠다라는 거예요. 실측 중력. 주기는 B가 A보다 짧다. 자, 지금 실측 중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큽니까? 자, 그렇죠. 지금 밀도가 더 큰 B에서 실측 중력이 더 크겠죠. 그리고 위도는 서로 같으니까 밀도에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고도 같고 그리고 위도 같으니까 밀도에만 영향받는 걸 알 수 있고, 밀도가 더 큰 쪽이 실측 중력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B가 실측 중력이 더 크고 중력이 클수록 이 추가요, 보세요. 이 추가 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요? 단진자가 이렇게 있는데 중력이 클수록 이 추가 더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기가 짧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주기는 B가 A보다 짧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디귿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고요. 실제로 주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단진자니까 실의 길이 서로 동일하고요. 중력각 속도가 클수록 이 주기는요, 단진자의 주기는 짧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하겠죠. 중력이 크면 더 빨리 떨어지니까 주기가 짧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것까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11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정력각 평형과 지용률 평형이 이루어진 북반구 중위도의 어느 해역에서 등수합면의 연직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등수합선의 수압 간격은 일정하고, 자, 등수합선의 수압 간격이 일정하대요. 그리고 길이 D1은 길이 D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D1이 D2보다 커요. 자, 이렇게 분석하고, 자, 이거 부등호랑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밀줄을 그을게요. 자, 이때 그 D1이 D2보다 큰데 지금 등수합선 간격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칸,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그러니까 수압 차이는 같아요. 델타 P가 서로 같아요. 근데 우리 델타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밀도 로우 A 곱하기 G 곱하기 이거 D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로우 B 곱하기 G 곱하기 H D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왜냐? 기압 차이가 서로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D1은 지금 더 크죠. D1이 커요. 자, D1이 큽니다. D2는 작아요. 그럼 반대로 로우 B는 밀도는 크고 여기 밀도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밀도는 A보다는 B가 크구나 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해수의 밀도는 A와 B가 같아요? 아니죠. A가 B보다 더 작겠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지역류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 자, 지역류는요, 일단 수압 경도력은 등 수압면의 경사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지울게요.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작용하죠. B에서도 수압 경도력은 경사 방향 이쪽이죠.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북반구라고 했으니까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직각 오른쪽 방향이니까 조기면을 뚫고 가는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류의 방향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디귿 볼게요. 해수면의 경사가 커지면 A에서의 지역류 유속은 빨라진다. 자, 지역류 유속 어떻게 구하나요? 지역류 유속은 V는 그렇죠.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델타 Z 분의
델타 H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델타 Z분의 델타 H가 해수면의 경사예요. 해수면의 경사. 자, 해수면의 경사가 커지면 중력값도 일정하죠? 해수면의 경사가 커지면 그리고 A와 B는 현재 지금 위도도 동일합니다. 왜냐? 같은 곳에 연직 방향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사가 커지면 속도, 그렇죠.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네, 맞는 선지 되어 있고요.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평강 현미경에 직교 니콜에서 관찰한 규함과 사암의 박편 사진을 순수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규함 같은 경우에는요, 접촉 변성암이죠. 접촉 변성암. 그리고 사암 같은 경우에는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자, 어쨌든 규함은 뭐 사실 접촉 변성암이 될 수도 있고 광역 변성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입상 변정질 변정질 조직이 나타난다고 해줄게요. 자, 입상 변정질 조직이 뭐예요? 그렇죠. 입상 변정질 조직은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광물들이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광물들이 방향성 없이 배열되어 있으며 단단하고 치밀한 조직을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 하죠. 그러니까 단단하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광물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자, 맞물려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주변에서 재결정 작용, 주변에서 재결정 작용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퍼즐처럼 딱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살짝 녹은 후 굳으니까 서로 단단하게 이렇게 결합되겠죠? 서로 붙겠죠? 잘. 초콜릿이 녹으면 두 초콜릿이 잘 엉겨 붙잖아요. 그것처럼 광물도요, 살짝 녹아서, 그러니까 재결정 작용을 받아서 살짝 녹으면 서로 이렇게 잘 엉겨 붙어서 공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규함과 같은 접촉 변성암의 특징은 공극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해 가나요? 왜냐면 재결정 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씩 치밀하게 맞물려 있지 않고 약간씩 공극이 분포하죠. 그래서 공극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는 퇴적암인 사암이고 다는 변성암인 규암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가는 규함이다. 네, 맞죠. 자, 니은. 가와 나의 주요 구성 광물은 흑음모이다. 자, 가와 나의 주요 구성 광물. 우선 사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주로 석영으로 구성됩니다. 석영. 그래서 석영사암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규함 같은 경우에도 주로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가와 나의 주요 구성 광물은 흑음모가 아닙니다. 석영이에요. 이게 틀린 선지. 자, 디귿. 가와나에서 모두 소강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직교니콜에서 관찰했습니다. 직교니콜에서는 그렇죠. 다색성이 아니라 간섭색이죠. 다색성은 개방니콜이죠. 자, 그래서 간섭색과 그리고 소강 현상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가와나에서 모두 소강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영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 이방체이기 때문에 이 규함과 사암에 주로 들어있는 게 석영이라서 이 석영의 소강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되어 있고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우리은하 모식도의 별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이 별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A와 B까지 각각의 실제 거리는 같고 거리가 같군요. 성강 소강에 의해 등급 변화는 색초가의 3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강 소강에 의한 등급 변화를 A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색초가를 EB-V라고 해줄게요.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나요? 그래서 우주에서는요, 사실 이 성강 소강에 의한 등급 변화, 그러니까 이 색초가분의 성강 소강에 의한 등급 변화가 3으로 조금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선지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원문자 기억은 플러스 2.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A의 별빛과 B의 별빛 중에 누가 더 색초가가 클까요? 자, 성강, 소강에 의한 효과를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B가 더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B 같은 경우에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가 여기가 지금 다 나선팔이잖아요. 나선팔은 성간 물질이 많기 때문에 성간 물질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색초가가 B가 더 커요. 아, 색초가가 A보다는 B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색초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의 색초가는요, A의 색초가 얼마죠? 기억에서 1 뺀 거죠? 이만큼이고, B의 색초가는요, 1.3에서 0 뺀 거죠? 그러니까 1.3이죠? 근데 A가 B보다 작아야 됩니다. B가 더 커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억은요, 2.3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플러스 17.5보다 작다. 자, 지금 광도가 같습니다. 절대 등급이 같기 때문에 광도가 같아요. 그랬을 때 성강 소강 현상을 더 많이 받을수록, 그러니까 성강 소강 효과를 더 많이 받을수록 겉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관측된 별의 밝기가 더 어둡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성강 소강 효과는 지금 B가 더 많이 받았죠. B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B가 지금 더 어둡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조금 더 밝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7.5보다는 그 값이 작겠죠? 밝게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니은은 17.5보다 작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디귿. 태양으로부터 빛까지의 실제 거리는 1000파섹보다 멀다 라고 했네요. 이걸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자, B에서의 색초가가 1.3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수식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1.3분의 색초가 분의, 그리고 성강 소각량 A, 이 값은요 3이에요. 그러니까 성강 소각량에 의한 등급 변화는요 3.9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성간 물질에 의한 영향으로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3.9만큼 증가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성간 물질을 없앴을 때 겉보기 등급을 우리가 구하면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간 물질이 치웠을 때는 플러스 3.9만큼, 그러니까 3.9만큼 그 등급이 빠지겠죠. 등급이 3.9만큼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겉보기 등급, B의 겉보기 등급이 17.5이기 때문에 성간 물질을 없앴을 때는 3.9만큼 밝아지겠죠. 그 3.9의 겉보기 등급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성간 물질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성간 물질 치웠을 때 겉보기 등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빼면요, 13.6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성간 물질을 없앴을 때 겉보기 등급이 13.6이구나. 그리고 절대 등급이 0.6이죠. 그러면 포그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13.6에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얼마요? 0.6이죠. 0.6은 5 로그, 자, 로그 거리, B의 거리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얼마요? 이 값은 13이죠. 자, 13은 5 로그 R 마이너스 1인데 5를 1로 옵시다. 분모로 오면 2.xx죠. 2. 얼마고요? 얘가 로그 R B 마이너스 1이고 1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3. 얼마죠? 그러니까 거리는요 10의 3승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10의 3승보다는 커요. 이해 가나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빛까지 실제 거리는 1000파섹보다는 멀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다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이렇게 정리하고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남반구 어느 지역의 750헥토파스칼 등한면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점 A, B, P는 3.1km 등 고도면에 위치하고 P의 기압은 750헥토파스칼이며 900헥토파스칼 등한면은 1.0km 등 고도면과 일치한다. 라고 했네요. P에는 지금풍 또는 경도풍이 불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P, B 얘를요 단면으로 자르면요 이
등압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A고요. 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기 때문에 경도풍이 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B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도풍이 불고, P는 지금 거의 직선이죠. 등압선이 거의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P에서는 지근풍이 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2D로 바꾸니까 조금 해석하기 쉬워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은 A와 B가 같다.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0 헥토파스칼 등압물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750 헥토파스칼보다는 크고, B 같은 경우에는 750 헥토파스칼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750 헥토파스칼보다, 자, 다시 750 헥토파스칼보다는 위에 있죠, 위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자, 여기 A가 있고요. 자, 여기 B가 있습니다, 여기. 이해 가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주변보다 여기서 기압이 훨씬 크죠. 주변 기압은 좀 작겠죠. 그래서 A에서는 경도풍. 자, B도 마찬가지로 주변보다 기압이 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도 경도풍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B는요 750 헥토파스칼보다 높게 있어서 기압이 더 낮고, A는 750 헥토파스칼보다 아래에 있어서 기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지 않겠죠. 자, 니은 볼게요. P에서 부는 바람은 경도풍이다. 아니요, P에서는 지근풍 분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2D로 그려놔서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지금 등압면에 등고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위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자, 사실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위에서 어쨌든 바라보면 자, 요렇게. 자, 그래서 P는 여기에 위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3D 그림에서 보면, 제가 2D를 봐서 좀 헷갈렸는데, 3D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P에서 등압선이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P에서 경도풍이 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고선을 그려오면은, 등압면에 등고선을 그려오면 우리가 좀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P에서 부는 바람, 경도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D급 볼게요. 900 헥토파스칼과 750 헥토파스칼 사이의 평균 기온은 P의 북동쪽이 남서쪽보다 높다. 자, P의 북동쪽은 지금 여기입니다. A 부분. P의 남서쪽은 지금 여기입니다. B 부분. 자, 그랬을 때 이건 2D로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등압면의 높이가 높을수록 대체로 기온은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델타 P는 로우즈 H예요.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델타 P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로우 R T라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체 상수예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얘와 같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요, 얘는요 얘와 같습니다. 그래서 밀도 서로 날려주고, 따라서 온도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높이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곳일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등 고도면의 높이가 이렇게 높은 곳일수록, 등압면의 높이가 높을수록 이렇게 온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은 P의 북동쪽인 지금
A 지점이 PF 공수의 A 지점이 남속적인 B 지점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답은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수지를 바꿔서 잠시 헷갈렸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등 고도선을 그어서 일기도 형식처럼 작성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3페이지 정리하고 자, 2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그림은 수심과 파장에 따른 해파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수심 600m인 동일한 해역에서 관찰된 서로 다른 해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002파에서 10회파로 바뀌기 시작하는 이때 수심이 뭘 뜻할까요? 자, 10회파는 조건이 뭐죠? 10회파는 수심이 파장의 절반보다 깊은 곳에서 흐르는 전파되는 해파를 10회파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1002파에서 10회파로 전이 될 때 이 수심이 바로 2분의 람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10회파예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 C는 지금 100m부터 10회파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심이 2분의 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따라서 C의 파장 구할 수 있죠. 2분의 람다가 100이니까 C의 파장, 람다 C는요? 200임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람다 B는요? 2분의 람다가 200이니까 400m라는 걸 알 수 있고 람다 A는요? 람다 A가 여기 있죠? 400m보다 변하죠? 그러니까 람다 A는 그렇죠. 2분의 람다가 400이니까 람다 A는 800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해파의 파장은 A가 B 더하기 C보다 크냐 물어봤네요. 자, A는 800, B 200, C 400이죠? 자, B 400, C 200이죠? 그래서 600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죠. 자, 니은. 해파의 주기는 A, B, C이다. 자, 주기 어떻게 구하나요? 해파의 주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해파의 속력분의 파장. 람다로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주기는 마루부터 마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골부터 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속력분의 파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회파의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2파이분의 G 람다로 구할 수 있고 그 속력분의 람다 얘가 주기죠. 근데 얘는요 어쨌든 루트 람다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루트 람다에 비례하고 이거분의 람다죠. 그러니까 얘는요 루트 람다죠. 루트 파장의 주기가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장이 길수록 주기가 길어요. 그럼 파장이 가장 긴 게 A잖아요. 그러면 A, B, C 순으로 주기가 길겠네요. 그래서 해파의 주기는 이 순이 아니라 역순이죠. 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틀린 선지. 자, 디귿. 이 해역의 해수면 아래 300m에 위치한 물입자는 A에 의해 원운동을 한다. 자, 일단 A가 자, 이 수심 600m인 해역, 이 수심 600m인 해역에서 10회파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10회파, 지금 10회파임을 알 수 있죠. 자, 일단 10회파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10회파가 이동할 때 물입자가 이렇게 원운동합니다. 원운동하다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제 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 지점. 자, 물입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 수심이 바로 2분의 람다예요. 이 수심이 바로 2분의 람다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심의파가 2분의 람다를 기준으로 하냐면, 만약에 이 해저면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 해보세요. 2분의 람다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보세요. 해저면에 이렇게 물방울이 닿아서 물방울이 이렇게 약간 훼손해서 해저면에 그냥 마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2파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심해파는 이렇게 수심이 2분의 람다를 기준으로 깊은 곳에서 이제 해저면에서 물입자의 운동이 없어야지만 마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해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심이 2분의 람다인 깊이까지 이 해파의 이동에 의해서 물입자가 약간씩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심이
600m인 곳에서 이 파장이 800m인 심해파가 전파가 되면 몇 미터까지 몰입자가 운동할까요? 그럼 구해보면 2분의 800이죠? 400m. 그러니까 400m 수준까지 몰입자가 약간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건 300m. 자, 300m에서는 여기죠, 여기. 여기가 300m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몰입자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몰입자는 A에 의해, A 심해파에 의해서, 심해파는 원운동하죠? 원운동을 한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7번 가봅시다. 표는 별 A와 B의 적경과 적의 자료이다. 하진날 적도의 어느 지역에서, 적도 어느 지역을 물어봤네요. A와 B를 관측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구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봅시다. 적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겼죠. 자, 별이 이렇게 지표의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떴다가 집니다. 여기를 북쪽이라 하고 남쪽, 동쪽, 서쪽이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죠. 자, 그랬을 때 저기가 A는 0도니까 이렇게 잘 그려졌고요. 그리고 B는 플러스 30도니까 북쪽으로 30도 간격으로 이동해서 B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게 B가 되겠고 얘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적경 동일하죠. 적경 동일합니다. 그러면 A와 B가 서로 이렇게 남중에 있다면 태양은 지금 하진날이니까 자 보세요. 남쪽 하늘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서쪽이고 왼쪽이 동쪽이죠. 그랬을 때 A와 B가 이렇게 남중에 있다고 해볼게요. A와 B의 적경은 18시예요.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회전할수록 적경이 6시간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 동점은 적경이 0시, 그리고 여기는요 적경이 6시, 서점은 적경이 그렇죠 12시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하진날이니까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요 아래 땅 끝에 있죠.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나요? 자, 그랬을 때 선지항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자정에 A와 B의 고도는 같다. 자, 지금 자정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정에 A와 B의 고도 같나요? 아니죠. A가 지금 더 높은 고도에 있죠. 기억은 그래서 틀린 선지 되겠고요. 자, 니은 지평선 위로 뜨는 시각은 A와 B가 같다. A와 B는 현재 적경이 같고 지금 여기 적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평선 위로 뜨는 시각이 서로 같을 겁니다. 자, D급 볼게요. 18시에서 19시 동안 고도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18시에서 19시 동안 고도 변화량, 그냥 같은 시간 동안 15도. 자, 15도 일주 운동해요. 1시간 동안.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자, 이렇게 A는 큰 궤적을 둡니다. 자, 이쪽을 뭐 동쪽, 이쪽, 서쪽이라 했을 때 18시에서 19시니까 지구 있겠죠. A 같은 경우에는 큰 궤적을 돌아요.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여기까지 큰 궤적을 돌아요. 15도를.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작은 궤적을 돈다고요. 왜냐? 저기가 작으니까, 저기가 크니까 이렇게 작은 궤적을 돌아요. B는 이렇게 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1번부터 2번까지 이렇게 돕니다. 자, 그러면 고도 변화량 누가 더 클까요? 고도 변화량.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자, 18시니까 거의 서점에 위치하겠죠? 자, 여기서 15도 이렇게 회전했고요. 1, 2, A는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일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고도 변화량 자체는 이만큼이 큰 거예요? 이만큼이 큰 거예요? 그렇죠.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8시에서 19시 동안 고도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18번으로 가봅시다. 그림은 케플러 제3법칙을 만족하는 하나의 공전계에서
공존주기와 공존궤도 긴반지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구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봅시다. 태양을 공존하는 해성과 지구의 K값은 같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P제곱분 A 3승. 얘는요, 태양 질량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는 얘를 제대로 쓰면 P제곱은 4파이 제곱분의 GM A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전 주기가 1년, 그리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AU이기 때문에 P는 1이고 A는 1이에요. 그래서 여기 각각 1을 대입하면 4파이 제곱분의 GM, 이 M이 태양이 되겠죠? 태양계니까 얘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 질량은요, G분의 4파이 제곱과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요,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요, P제곱은 A 3승이라는 결과값을 갖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제곱분의 A 3승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거 M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태양질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태양질량 아니고 1입니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태양을 공존하는 선체라면 P제곱분의 A 3승은 모두 1입니다. 그래서 K값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1이겠죠, 태양이라면. 자, 니은 볼게요. 토성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위성의 K는 1이다. 자, 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 질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성 질량이죠, 토성 질량. 자, 토성 질량이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P가 5년, A는 2.5AU인 행성의 중심별 질량은 태양 질량 0.5보다 작다. 이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거 살짝 지우고. 자, 여기서요, G분의 4파이 제곱은요, 여러분, 태양 질량입니다. 태양 질량. 자, 그래서, P 제곱은요, P 제곱은, 태양 질량분의, 어떤 별의 질량 곱하기 A 삼승과 같아요. 자, 그랬을 때, P 제곱분의 A 삼승은 뭐가 돼요? 어떤 별의 질량분의 태양 질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제가 수식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자, P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A 3승입니다. 아, 이게 맞아요. GM분의 4파이 제곱. 자, 그래서, 어차피 G분의 4파이 제곱은 태양 질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 대입하고 여기 1 대입하면, 1은 G, 태양계의 경우 여기가 태양 질량이 되고 4파이 제곱이 되잖아요. 얘가 1이고 그러면 태양 질량은요? 그럼 태양 질량은요? 그렇죠. G분의 4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해볼게요. 자, P제곱분의 A 3승은 4파이 제곱분의 GM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변환하면 4파이 제곱분의 G는요, 태양 질량 분의, 그쵸, 별의 질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P가 5년, 그러니까 25, 5의 제곱 25고, A가 2.5, 2.5의 3승은 얼마인가요? 2.5의 3승. 자, 일단 2.5의 3승 줬고, 얘는요, 태양 질량분의 별의 질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5 곱하기 10 해주고 2.5에 3승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여기 제곱되고, 자, 2.5의 제곱은 6.25입니다. 6.25. 그러니까 10분의 6.25니까 0.625네요. 아, 그러면 얘가 0.625, 0.625. 즉, 별의 질량은요, 태양 질량의 0.625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0.5배보다는 큰 값이죠. 0.5배보다는. 자, 0.5배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 P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A 3승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질량은 G분의 4파이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세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와 광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종족 2 세페이드 변광성 A와 B의 평균 곱보기 등급은 각각 플러스 22와 플러스 23이고 이들의 변광 주기는 100일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곱보기 등급이 플러스 22와 플러스 23이고 변광 주기 100일로 같대요. 그러면 여기라는 거네요. 종족 2형이니까 광도를 좀 알려준 거네요. 이만큼이죠. 자, 그랬을 때 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도가 같은 세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는 종족 1이 2보다 짧다. 자, 광도가 같다면, 광도가 만약 13승이라면 종족 1이 종족 2보다 주기가 짧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1이 2보다 짧다. 기억은 맞는 선지 되겠고요. 자, 니은 A의 거리 지수는 27.2보다 크다. 자, 일단 A의 대략적인 절대 등급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태양의 절대 등급 플러스 4.8입니다. 플러스 4.8인데 태양 광도의 10의 4승배이면 태양의 절대 등급에서 마이너스 10등급을 빼야지 태양 광도의 10의 4승배인 별의 절대 등급이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빼면 마이너스 5.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2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5.2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2보다는 큽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거리 지수, 자, A는요,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20이에요. 거리 지수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죠. 마이너스 5.2보다 큰 값을 뺀 값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1을 단순하게 마이너스 5.1이라고 해봅시다. 크니까. 그럼 마이너스 5.1로 해볼게요. 그러면 22에다가 5.1을 더하니까 얘는요 27.1이네요. 그러니까 27.2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틀린 선지. 자, 디귿 지구로부터 거리는 B가 A보다 2.5배 멀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A와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 등급이 같죠. 절대 등급이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 포고스의 방정식에 의해서 MA 빼기 절대 등급 얘는요 5 로그 RA 마이너스 1과 같죠. 그리고 곱보기 등급 B의 곱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5 로그 RB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빼봐요. 자, A와 B 절대 등급 같기 때문에 그냥 M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얘는 날라가죠. 그래서 A와 B의 곱보기 등급의 차이를 이용해서 거리의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로그 RA에서 로그 RB를 뺀 값이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아니에요? 로그 RA. 자, RB분의 RA랑 같은 값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의 곱보기 등급 차이는 얼마예요? A와 B의 곱보기 등급 차이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변환해서 이렇게 합시다. MB 마이너스 MA 얘는요 5 로그 RA분의 RB와 같죠? 그러면 이거 빼주면 1이죠. 1이고요. 얘가 5 로그 RA분의 RB이니까 자, 얘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자, 그래서 계산하면 RA분의 RB는 얼마예요? 10의 5분의 1승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배 멀다라고 했으니까 2.5배 멀다가 아니라 10의 5분의 1승배 멀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10의 5분의 1승배가 대략 얼마인지 보면 자, 별이 이제 1등급부터 자, 별이 이렇게 5등급 차이 날 때 100배 차이 나죠. 100배 10의 제곱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한 등급 차이 날 때는 몇 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한 등급은 10의 한 등급은 10의 5분의 2승배 차이 난다는 거죠. 근데 이 10의 5분의 2승배는 뭐예요? 10의 5분의 2승배는 약 2.5배라는 거 우리 배웠죠. 1등급 차이는 약 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의 5분의 2승배가 약 2.5예요. 2.5. 그러니까 10의 5분의 1승배는 10의 5분의 1승배는 2.5배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와 30도시의 공기 덩어리가 지표로부터 단열적으로 상승하여 4km에 이르러 2.5도시가 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표로부터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기억선지 고도 1km에서 구름이 생성된다. 자, 그런가요? 고도 1km에서 구름이 생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0도시에서 출발하고요. 자, 그리고 4km에서 2.5도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상승률 고도 H로 할게요. 그러면 30. 초온도에서 자, 일단은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상승률 고도만큼 상승하고, 그리고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서 남은 고도 4 빼기 H죠. 남은 고도만큼 상승합니다. 그랬더니 온도가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2.5도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5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 빼기 10H 빼기 20 플러스 5H 얘가 2.5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5H는요 2.5 1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30에서 20 빼면 10이고 10에서 2.5 빼면 되겠죠. 10에서 2.5 빼면 7.5인가요? 7.5 따라서 상승률 고도는 1.5km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1km에서 구름이 생성된다 라는 건 아니죠. 적어도 1km보다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구름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고도 3에서 4km 사이에서 공기덩어리의 기온 빼기 있을 점의 감률은 5도 10km보다 작다. 자, 기온 빼기 있을 점의 감률입니다. 그랬을 때 고도에 따른 기온 빼기 있을 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기온은 자, 볼게요. 자, 3에서 4km잖아요. 3에서 4km면 지금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 공기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온과 있을 점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기온 빼기 있을 점 값이 0이에요. 0으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률이 0으로 일정하니까 기온 감률은 0이죠. 5도씨 per km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선지 되겠고요. 자, 디귿. 디귿이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데, 자, 공기 덩어리가 고도 2km부터 자발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 고도 2km부터 자발적으로 상승한대요.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고도 2km부터 자발적으로 상승. 자, 이 말은요, 고도 2km에서 기온과 주변 공기의 기온과 이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서로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고도입니다. 가로축 온도예요. 자, 그랬을 때 30도에서 출발하죠? 30도에서 출발하는데 처음에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나중에는 수분 단열 감률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상승률 고도가 얼마라고요? 1.5km라고요. 자, 그랬을 때요. 공기 덩어리가 2km부터 자발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2km가 여기에요, 여기. 2km 여기죠. 자, 그러니까 고도 2km에서 기온과 온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도선이 지나야 돼요. 온도선이 뭐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런 식으로 지난다라는 얘기예요. 요런 식으로. 자, 이해가나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기온과 온도가 이렇게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갈 건지 기온이 이렇게 뻗어 나갈 건지 결정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살표의 처음 시작 시점을 정해준 거예요. 이 말이 고도 2km부터 자발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고도 2km에서 기온과 온도가 같으려면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출발해라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기온선이 요런 식으로 나타날 건가, 요런 식으로 나타날 건가를 결정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발적으로 상승해야 된대요. 자발적으로. 그러려면 기온이 2km보다 높은 곳에서는요, 기온이 공기의 온도보다는, 자, 다시 공기의 온도 기준으로 합시다. 공기의 온도가 기온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기온선이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기온이 더 높죠. 기온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기온보다 더 높을 수 있겠죠. 이해 가나요? 그래 자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 최소값은요. 자, 볼게요. 괜찮죠? 자, 지금 자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가 만났어요. 만나면 중립이죠? 중립이다가 얘보다 작아져요. 얘보다 작아지면 더 이상 자발적으로 상승할 수 없죠. 기온선이 그래서 이 선보다는 작아지면 안 돼요. 이 선이 뭐예요? 수분 단열 감률선. 수분 단열선이 5도 10km죠. 그러니까 5도 10km보다는 작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5도 10km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기온 감률의 최소값은요, 8도 10km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5도 10km보다 커야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도 2km보다 자발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얘기의 의미를 파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의미가 이 기온선을 그을 때 출발 지점이 되는 위치를 말해준다라는 거고, 그 출발 지점이 여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온선을 그었을 때 어느 기울기로 그어야지 공기덩어리가 자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 본다면 디귿 선지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9월 모의평가 G2 문항들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문항 푸느라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틈틈이 그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영상으로 올리긴 할 건데, 아마도 만약에 제가 시간이 너무 없다면 다음번에 뵙게 되는 경우는 아마 그 수능 때 11월에 있는 수능 때 다시 이 해설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니어도 제가 틈틈이 조금 영상 주제가 떠오르거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주제가 떠오른다면 바로 영상을 틀어서 다시 여러분들과 조우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같이 이렇게 푸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